네, 20대 대선을 5개월이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 모두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는 사이에 존재감을 키우면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침 또 창당 소식까지 있어서요. 오늘 또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작가들과 김상현 소장님. 한편으로는 이제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그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당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들이 있는데 또 따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거를 추구하시면서 물론 나름대로 역할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런 구조의 틀을 깨지까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해왔던 내용의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도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존의 그 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분도 계셨고 또 정치라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의 진영 논리 또는 이합 집산 그런 걸 한 적도 있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내용과 방법과 이런 면에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기득권 깨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장은 할 수 있고 하겠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거는 비기득권입니다. 비기득권. 네. 기득권 아닌 사람들이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에 기득권이 많아요. 국회의원은 단순 소선거구제 다수 득표제죠. 예.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과잉 대표가 되죠.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거의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임기 내에 욕심을 내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죠. 이 등등이 예. 다 기득권들입니다. 이 기득권을 깨는 사람들이 누가 낄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선수 제한 또는 선거구제 바꾸는 거 이런 걸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아주 눈으로 목도를 했지요.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철저하게 꼼수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이 기득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한 위장들이죠.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것은 비기득권입니다. 두 번째는 거창한 정책과 이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래서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문제를 깨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걸 하겠다고 쭉 나열을 한다고 한번 쳐보시죠. 공급 확대 100만 호, 200만 호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돼도 자기 공약 임기 내에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라고 치자고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각자의 금기, 각자의 기득권을 서로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서 이제 중간 지점을 만들어서 이제 하신다는 그 대안적 논의를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건 깨면 기존 세력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게 또 다른 정책 옵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정확한 얘기이십니다. 지금 이 정책에 보면 제가 빅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양쪽에 진영이 있습니다. 예. 어느 한쪽을 깨자고 하면 절대 못 깹니다. 서로 상대방이 손가락질로 네 거 깨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기득권 예. 깨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득권 깨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정부 재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뭐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정부 예산 한쪽에서는 세출 구조 조정 또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그 양보 내지는 합의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나와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예컨대 한 80조의 돈을 만들었다 하면 그 돈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와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비과세 감면 말이 쉽지 몇십 조인데요. 그중에 10분의 1도 깨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식의 우리 그 사회에 그 진영 간에 또는 이익 그룹 간에 스몰 딜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득권 해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득권인 기재부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내가 기재부에 있을 때 보니까 니네 정치권 딜하는 게 한심하더라.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했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력들을 해체하지는 않으면 제가 보기엔 문제 큰 것 같은데 네네. 친정이라 좀 말씀하시기 아닙니다.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력기관 특권 해체에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 총장할 때 똑같이 느꼈습니다. 교육부 규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가서 보니까요, 그 교육부 규제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내 규제도 많아요. 이런 규제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권력기관입니다. 저거 다 깼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깼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공무원 제도 자체에 대한 그 개혁을 제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철밥통을 깨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투출해서는 안 잘했어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그 직업 안정성을 깨야 됩니다. 뭐 보수를 더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 안정성을 깨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나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잘하는 분은 올라가서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문직을 키워가지고 호봉과 보수를 올려주더라도 높은 자리에 가게 할 필요 없는 대신에 직업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를 할 적엔 제가 기재부와 또 정보부처를 꼭 넣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 편성은 당연히 입법부가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기재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아니, 기득권들은 또 잡고 있어야 된다는 아니죠.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아니죠. 보거든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권, 심의권은 국회가 하고 있죠. 제가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제가 예산실장 2년 했어요. 예.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요구를 가지고 돈 나눠주기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실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서 굉장히 큰 도로를 얘기했는데 제가 끝까지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와서 사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도 심지어는 제 상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마지막인지 아세요? 그 도로 저희 집 고향 앞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국회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처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액을 했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약간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심의 소위원회, 개수소정 소위원회를 오픈하는 겁니다. 국회 지금 기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록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도하는 잘못과 그거 자체가 정치 프레임으로 말려들게 하는 해서 장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은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여러 가지가 같이 가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 성장에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인 소득주 성장 이꼴 최저임금 인상처럼 낙인이 찍힌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소득주도 성장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는 좋았겠지만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인 게 좋은 지향점이거든요. 단 시장의 수용성과 속도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나쁜 정책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점에서 저는 소득주 성장 이번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과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도
제 의견을 소식껏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지금 경선 진행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 수행한 이후에 지사직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사직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사를 빨리 해서 이걸 끝내는 게 대선과 국민에서 좋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를 관장하는 지사의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측에서 빨리 사퇴를 하시고 그럼 이제 국가 문제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여야가 하고 본인이 추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퇴한 상태에서 예, 사퇴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와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되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 요새 네네. 나오죠. 거기 주인공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선 또는 정치판에도 그 주인공 기운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죽음이 아닌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기회입니다. 예.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공화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